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온 지가 꽤 되죠. 지금 보니까 창이 하나만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기 부분에 보고 있는데 쓰기 객관식 문항의 5문항은 이미 앞 시간에 공부한 바 있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창이라는 제목으로 주관식 5문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판 한번 잠깐 보실까요? 물론 뒤에 유형학습 부분에 있긴 합니다만 이 창의는 주관식 5문항입니다. 쓰기인데요. 짧은 글 쓰기, 주제문 쓰기, 뒷받침 문장 쓰기, 그 다음에 자료 활용 글 쓰기, 조건에 맞는 글 쓰기, 이렇게 문제 유형이 5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짧은 글 쓰기는 문장 형태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단어 3개를 제시해두고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을 평가하죠. 그 다음 주제문 쓰기와 뒷받침 문장 쓰기는 범주는 문장의 범주입니다. 근데 주제문 쓰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제문이라 하면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여러분 잘 보면은 표제, 신문기사의 제목 따위는 문장 형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뒷받침 문장 쓰기는 되도록이면 문장 형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주제문의 포괄적 진술에 대한 구체적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료 활용하는 글 쓰기는 자료가 제시되어 나오겠죠, 문제에. 자료에 여러분 통계 그래프도 있고, 여러 가지 인터뷰, 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주제를 뽑아내고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물론 조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다른 뒷받침 문장 쓰기나 자료 활용, 주제문에서는 조건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괄적으로 5번째 조건에 맞는 글을 쓰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문장 형식이지만 조건에 맞는 글쓰기 같은 경우에 문장을 넘어선 문장 둘 이상, 100자 내외 하면 한 서너 문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단락 수준의 글쓰기가 됩니다. 자, 하여 어휘 수준, 문장 수준, 단락 수준의 이와 같은 유형으로 5문제가 출제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어능력 인정시험에 여러분 쓰기 주관식 문제는 고등학교의 논술고사처럼 하나의 주장을 이런 논설문 쓰듯이 이렇게 논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거니와 크게 어렵지도 않으니까 방법론과 그 과정 절차를 원활하게 학습해서 익혀두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제 먼저 기출문제 분석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284쪽이죠. 자, 그래서 284쪽에 기출문제 분석. 그러니까 이런 유형에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분석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방법과 과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유형에 대한 이해를 해두어야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하나의 방향, 풀어가는 과정을 학습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적을 수 있는 이것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적으면 되더라 라는 것을 착안해서 적는 해석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와 같이 주어진 단어와 구절을 모두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지으시오. 가령 안되면 조상 탓, 태도 책임, 이런 안되면 조상 탓할 때 이럴 때는 주로 속담이나 비유 표현인 한자성어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태도 책임이 들어가라. 이걸 해서 이런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의 어순에 맞게끔 조사와 어미를 붙여서 문장을 완성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잘못한 일인데도 안되면 조상 탓을 하듯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 제시어. 침먹은 진해, 위축, 종일. 침먹은 진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차적으로 그런 관용적 표현이나 한자성어가 있으면 1차적으로 정확한 의미 해석이 되어야 어떤 짧은 글에 글을 적을 수 있겠죠. 침먹은 진해는 길을 펴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을 펴지 못하고 꼼짝 못한다 이해했다면 위축 종일. 자, 그러면 침먹은 진해처럼 비유니까 처럼으로 이렇게 달면서 그렇게 종일 위축되어 있니? 그렇게 위축되어 있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적절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기준도 한번 보세요. A번이 최고의 점수인데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적절한 문장을 만든 경우 속담과 단어가 함께 결합되어야 합니다. 단어 3개 플러스 문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때 문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어순과 주어, 목적어, 서술어 또는 뭐 관형어, 부사어도 있겠죠. 이 문법에 맞는 어순과 또 조사나 의미가 의미에 맞게끔 적절하게 잘 파악되고 있는가, 잘 써내려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가장 높은 배점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분 채점 기준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02번. 다음은 에세이. 그러니까 에세이니까 수필이죠. 수필. 에세이 1번인데 기억리언에 적합한 소제목. 제목은 문장 형식으로 적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그리고 보기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기의 조건 보니까 각 단락의 핵심 내용을 담아라. 핵심 내용을 담아서 기억의 제목.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의 얘네 제목, 핵심 내용. 명령형이면 뭐뭐 하라 이런 얘기죠. 하라. 자, 그래서 핵심 내용을 명령형으로, 종지법은 명령형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열자 내외로 적어라. 열자 내외니까 단어는 뭐 한 3개, 4개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 자, 핵심 내용을 먼저 포착해야 됩니다. 대형 서점에 가보면 나는 어떻게 하버드 대학을 갔다. 하버드 들어간 쌍둥이 이야기, 뭐 위에 이런 종류의 책들이 참 많이 팔리더군요. 그런 책을 읽어보면 참 아이들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리는 것은, 자, 이 의문에 대해서 한번 잘 봐야 돼요. 하버드 가느라 고생했다면 그래서 뭐 할 건데 그 이후의 삶입니다. 하버드 대학 간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냐? 그게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에만 입학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뻗을 것이다. 물론 가장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는 게 대학 진학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 이후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잘 묻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뭐가 되는 것까지만이 목표이고, 그죠? 들어가고 된 이후에 동그라미 그 좋은 방편을, 그러니까 뭐 학력도 있겠죠? 활용해서 무슨 일을 왜 할 것인지 그 목표 있죠. 다음에 과정, 된 이후 이런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지지 않는 단어를 어휘, 중심 내용을 추상화하려 하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정, 다음에 목표, 된 이후에 이런 걸 적어서 명령형으로 요약하면은 목표와 과정을 통해 그 이후를, 자, 명령 갑니다. 준비하라. 그러니까 목표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과정, 그 이후를 준비하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좋을 듯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이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이 된 후가 더 문제입니다. 장관이 되고 교수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사장이 되고 신문에 나고 축하 전화가 오고 다들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 되는 날에 활짝 웃으며 괜히 전화 받고 있는 척하면서 찍은 사진 한 장이지. 자, 중요합니다. 밑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여 왔는지,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될 것인가, 사장, 대학 교수, 이게 중요한 현실적인 목표라면 그 현실적인 목표는 무엇을 위해, 궁극적인 무엇 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누가 더 큰 성취를 한 사람입니까? 라고 예를 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취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라. 그죠? 어떻게 사는 것보다, 저게 무엇이 되기 위한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성취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진정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는 식의 전체 주제인데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아요. 주어진 글을 통해서 핵심 내용을 조율해다가 명령형으로 만들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정답 예시에 첫 번째는 기억에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려 하는 건 약간의 일반화가 필요하죠. 거기 내용은 없잖아요. 그리고 기억은 목표 과정을 통해 그 이후를 준비하라. 목표, 그 이후 같은 것들이 나왔죠. 그런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성취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라. 이건 뭐 성취, 그 성취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 어떻게 살 것인가 가치 기준의 성취감이 중요한 거지 무엇이 되었다의 성취감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자, 한번 연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조건에 맞게끔 한번 표제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공세는 뭘까요? 다음은 사이버 강의의 효율성이다. 여기 화제는 물음에서 어느 정도 얘기해 줍니다. 3번이 보니까 사이버 강의, 요즘 사이버 대학들이 많죠. 사이버 강의에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목록화 시켜서 학점을 받기도 하고 사이버 강의의 효율성, 쓰임새 이거죠. 효율성. 자, 이렇게 화제가 여기에 대해 쓴다는 거야 지금. 글의 도입 부분입니다. 기획에 들어가 본론을 이끌어내기에 적절한 문장을 조건 또 나왔죠. 자, 그래 조건 보면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건 당연지사. 다음에 능동성, 주체성 등의 관점. 그러면 표현에 능동, 주체적 이런 표현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어문 규정을 지키려는 간단히 보면 되고 30자 내외니까 30자 내외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조금 긴다면 약간의 한 문장 정도로 길게. 자, 핵심 파악하면서 이게 서론이니까 본론에 이어갈 내용을 한번 추리해 봅니다. 사이버 강의는 그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통념은 일반적으로 통하는 개념이죠. 일반적 견해. 그런데 이런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있다. 상황듯이. 첫째, 학교에서 열공 모드를 부추긴다. 이건 학교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겠죠. 한 사이버 대학교는 미국 명문대의 온라인 수업을 끌어왔다. 시험과 리포트는 더 꼼꼼히 체크해 자기 입기 여부를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려내고 재학생, 신입생 멘토링 제도를 통해 소속감과 흥미를 대준다. 이렇게 학교에서의 어떤 시스템상의 어떤 이와 같은 열공 모드. 둘째, 학생 스스로 열공 모드에 빠져든다. 사이버 강의말을 통해 일본어 마스터 단계에 이런 한 선배가 있어. 그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나? 라고 물었더니 정말 하고 싶은 공부면 그렇게 된다. 이게 주체적 능동적인 얘기. 정말 자기가 절실하게 하고 싶은 공부면 사이버 강의든지 오프라인 강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동영상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강의는 문제점이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또 오래 보고 있으면 인터넷 화면과의 관련성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육체가 필요하게 돼요. 이런 두 가지 요소,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면은 사이버 강의는 그런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오프라인 강의를 그대로 사이버 강의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어쨌든 여기 이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정말 하고 싶은 공부라면 절실히 자기 내면에서 하고 싶다고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수용자의 학습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사이버 강의를 사이비 강의로 만드는 실질적 책임은 사이버 강의 방식 자체, 그러니까 수용하는 수용자들이에요. 기존에 얘기한 제가 사이버 강의보다 실강보다 실제 강의보다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 금방도 두 가지 지적한 바가 있죠. 첫 번째는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이 화면을 통한 강의이므로 육체적으로 눈이 필요화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긴장감이 실제 교수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같은 공간에서 듣는 그와 같은 실강보다는 긴장감이 떨어진다. 이런 것이 극복된다면 괜찮은 강의입니다. 이런 부정적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 측면도 자기가 정말 절실히 공부하고 싶은, 나는 반드시 국어능력 인정시험에 1급 자격증을 따야 돼, 이런 절실성이 강렬하다면은 충분히 이러한 사이버 강의, 동영상 강의도 중요하게 충분히 그 사람에게 1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강의 학습의 성취도가 극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습 수용자들의 학습 태도와 방향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뒤에 적을 것이 능동주체적이니까 이 능동주체를 그대로 관점이라지만 이걸 원용을 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강의를 참여하는 누굽니까? 수용자, 학생들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정답입니다. 밑에도 그렇게 돼 있죠. 사이버 강의에 참여는 학생들의 관심과 애정에 이렇게 능동주체적이니까
사실은 있는 말을 원용하는 게 효과적이죠.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밑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연결하면 커다란 무리가 없으리라 보입니다. 충분히 훈련하시고요. 자, 04번 볼까요? 자, 자료 활용입니다. 자료 활용하는 글쓰기. 다음 그림과 관련해 보기의 조건에 맞도록 문구 작성해보라. 보기의 그 그래프, 지금 보니까 통계 자료는요, 전체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입니다. 97년에 비해서, 자, 2006년에는 엄청나게 10배,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7.2% 아니겠습니까? 총 가계지출 비해서. 가계지출의 품목별 비유가 밑에 있죠. 통신비가 외식비를 앞질렀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신문기사의 제목 형식으로 써라 문장이 아니도 좋습니다. 통신비 지출 내역을 다른 항목의 지출 비율과 비교하라. 그러니까 가계 지출 가운데 여기는 세부 항목에 통신비, 외식비, 교육비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계 지출을 도표화시켜 놨으니까 위에 제목을 따면서 가계 지출 가운데 통신비 지출의 비용이 외식비보다 높아. 이렇게 딱 뭡니까? 문장 형식이 아니라도 이런 제목이면 가장 적절합니다. 자,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그래서 정답이 가계지출 가운데 통신비 비중 외식비보다 높아. 이런 식으로 적는 훈련을 조금 하고 다른 자료들도 제목을 한 번씩 더 적어보는 이런 연습을 아울러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자료 활용하여 조건에 맞는 글 쓰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이제 5번. 5번은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5번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지금 보니 30자 내외를 쓰니까 뭐 한 문장 정도로 쓰라. 한 문장은 보통 24자 30자 내외죠. 자, 그래서 다음은 이직을 결심한 직장인의 심리적 경향에 대한 글이라는 얘기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옮긴다든지 뭐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의 심리적 경향입니다. 글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A의 적절한 문장. 한번 쭉 볼까요? 사람들이 보통 자신이 지금 처한 현실을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실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과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치는 낙관적으로 평가해요. 훨씬 높게. 야, 내가 지금 이 직장이 아니라 다른 직장에 있다면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또 일의 창의력도 더욱더 탁월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직장, 미지의 상황에 낙관적인 점수를 주고 현재 있는 곳에는 좀 비판적으로 충실치 못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단 말이야. 이런 이유 때문에 이직을 많이 결심합니다. 어쨌든 셋째 줄에 김모 과장이 있습니다. 중견회사 회사원이고 또 퇴사해서 창업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의 말을 빌리면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밑줄.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직장생활 꼬박꼬박해서 부장, 과장, 전무 이렇게 올라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그렇게 올라간들 너무나 체계 질서가 잡혀있는 이와 같은 틀에서는 또 자기 영향을 다 펼 수도 없고 뭐 빤히 보이는 미래란 얘기죠. 그죠? 그 다음 밑에서 다섯째 줄.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퇴사를 결심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현실 비판적인 안목에서 자신의 능력을 지금 이 회사에서는 보여줄 것과 같은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봅시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서 걔는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고 해야겠다라는 일에 대한 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낙관적 전망을 펼칩니다. 사람은 이런 경향이 지배적이에요. 그냥 어떤 정년퇴임한 공무원 하시다가 정년퇴임하신 분이 뭐 한 1, 2억 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럼 이게 노후에 뭐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때요? 한 몇몇은 뭐 음식 잘 된다고 하니까 음식점 차리고 음식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그 중에 아마 성공 빈도가 한 10%도 안 될걸요. 그렇지만 막상 시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대부분들 낙관적 전망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또 해보면 그만한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는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런 충고를 해주고 싶었다라고 뒤에 이어질 내용의 충고의 내용을 뭡니까? 글 쓰게 하는 겁니다. 상황과 판단 합리적 이런 말을 쓰래요.
여기 또 주어진 사례에 대해서 김모 과장이 그죠? 지금에 있는 회사를 자기의 능력을 뭡니까? 또는 미래가 능력을 다 펼 수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려 하잖아요. 그 창업을 하려 하는데 비판적 견해, 그 위험성에 대한 지적을 하는 얘기죠. 비판이라는 것은 상황과 판단. 그러니까 상황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실패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죠? 좀 더 시장 조사를 더 하고 마케팅에 대한 이해력도 좀 더 넓혀야 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또 현실에서 막상 차리고 오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어쨌든 상황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실패하기 쉬우므로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적으면 좋겠죠. 되겠습니까? 그 상황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이직을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게 지금 주어진 뒤에 이어질 충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조건에 맞게끔 쓰는. 그 정답 기준 1번 보세요. 상황과 판단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였는가? 비판적인가? 견해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 김모 과장의 예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론 제기가 있다든가 뭐 어떤 문제 제기를 해왔는가,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는가, 합리적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은 제시했는가, 뭐 해야 한다라는 정책 명제 형식의 주장하는 내용의 글쓰기로 매듭이 됐는가 하는 기준도 철저하게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한번 5문항 보셨습니다. 이제 290쪽이에요. 290쪽에. 자, 보시면 유형학습 있죠. 간단히 한번 볼까요? 국어능력 인정시험에서 쓰기 영역은 객관식 5문항 이미 공부했습니다. 주관식 5문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들어오면서 주관식 5문항의 유형과 그리고 그 범주를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총 10문항이 나타나는데 쓰기 부분에 둘째 단락 둘째 줄 창의적인 언어 사고력을 서술형 주관식으로 평가한다지만 그렇게 깊은 사고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해봐야 문장 하나 짧은 글 짓기 또는 뭐 주제문 작성, 뒷받침 문장, 주어진 조건에 맞는 글쓰기 뭐 이런 정도니까 크게 깊이 있게 논술하라 이런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조금씩 훈련하고 연습해 둔다면은 웬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국어의 어순이나 또는 내지는 그런 조사라든가 어미 사용법에 조금 능란한 글쓰기가 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견해 방향대로 글을 써야 하고 주어진 단어를 원활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자, 짧은 글 짓기부터 보겠습니다. 유형, 이해. 어휘 용법이나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문제인 10점말 풀이, 크로스워드 이건 앞에 단어 할 때 나왔어요. 그죠? 10점말 풀이 하는 것. 낱말 뜻을 알아야 낱말 뜻을 풀이를 갖다 놓고 낱말을 넣는 문제니까. 그리고 단어와 구조를 활용하여 문장을 쓰는 문제가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제시되는 한 3가지 단어 가운데 속담이나 한자성어는 비유된 표현이 많으므로 그 뜻을 명료하게 알아야 문장 작성이 가능하겠죠. 자, 해결 전략. 첫 번째, 주어진 속담, 한자성어 이런 뜻을 명확하게 파악하라. 비유된 표현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 문장의 어술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래서 그 중에 주어진 내용 가운데 무엇을 주어로 할까? 이걸 주어로 해야지. 또 서술의 종결 구조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세 번째, 조사나 어미를 활용해서 문장을 써내려가고 또 어문 규정에 맞는지 또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의 글자 수요에 지켜졌는지도 판단하실 노릇입니다. 자, 여러분 0102에 도움닫기 문제 나와 있죠. 01번에는 범의 아가리, 그죠? 범의 아가리, 희생자, 아군. 중요한 게 범의 아가리입니다. 희생자, 아군. 이런 단어가 3개 나와 있어요. 범의 아가리는 뜻이 그죠?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관용 표현은 매우 범의 아가리에 들어가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야.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먼저 이렇게 놓고 뜻을 풀었다면은 아군 우리 편 그죠? 희생자 이렇게 됐다면 뜻은 1차적으로 이해가 됐죠. 그 이해가 됐다면 이제 문장의 어순에 따라 자 아군은
그러니까 이걸 주어로 삼으면 좋겠죠. 아구는. 그래서 아구는 이렇게 우리 편은 희생자니까 범의 아가리와 논리적으로 맞추려면 많은 희생자를 내고서야 비로소 뭡니까? 범의 아가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적군의 포위망이나 경계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 먼저 주어를 뭐로 할까? 그리고 여기 희생자는 어디에 들어간 게 좋을까? 또 비유된 범의 아가리는 또 어떻게 활용할까? 활용들을 높여서 아구는 많은 희생자를 낸 연후에 비로소 범의 아가리, 적군의 어떤 그 포위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명문화시키는 글쓰기가 유효할 겁니다. 자, 밑에도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언감생심 미인결혼. 문제가 02번에 언감생심은요, 말뜻을 알아야 되겠죠.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 어찌 내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고, 미인. 다음에 결혼이에요. 그럼 어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한자성의 해석을 연결하셔야죠. 그죠? 미인 결혼이면, 자, 주어를 뭐로 할까? 주어는 내가 이렇게 보편적인 주어를 한번 설정합니다. 내가 미인과 결혼 이러면 되겠죠? 미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자, 이렇게 언감생심이다. 자, 언감생심이다. 서술어로 이렇게 연결. 그러니까 얘기하자면은, 내가 미인인 그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말을 조금 더 고려할 수 있겠지만, 바꿀 수 있겠지만, 내가 미인과 결혼한다. 그런 마음을 전혀 품은 적이 없다는 뜻의 언감생심의 활용도. 이거 보이지는 않지만, 보편적 주의 설정. 미인은 단어, 어휘, 구조화, 결혼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언감생심이 가진 본래의 뜻과 이렇게 의미적으로 통하게끔 문장을 완성하면 될 것입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 3번부터 10번까지입니까? 그것은 잠깐 후에 한 번 더 또 여러분들 하나하나 또 다시 연습해 보시고 미리 한번 들추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